지금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 전후 재건의 파트너로 한국이 거의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완전히 망했을 때 서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모두 떠났습니다. 러시아는 끝났다. 그때 오직 삼성만이 비탄에 빠진 러시아에 남았습니다. 무려 600조 원 규모의 커다란 신뢰를 남겼죠. 그 기억은 러시아 국민 마음속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한국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전쟁 이후의 재건 논의가 시작되자 러시아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을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 선택에 나토는 침묵했고 유럽은 대단히 긴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재건 자금이 서방이 아닌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감동적인 대반전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러시아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동구름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1998년, 러시아 모스크바. 거리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은행 앞에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고 환전소마다 달러를 구하려는 인파로 아수라장이었죠. 노브라 가치가 하루아침에 3분의 1 토막났습니다. 어제까지 3,000 루블이었던 월급이 오늘은 1,000 루블의 가치밖에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모스크바 시내 한 아파트에서 안드레이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정부 대변인이 나와 무표정한 얼굴로 발표하고 있었어요. 러시아 정부는 대외 채무에 대한 지급 유예를 선언합니다. 모라토리엄. 쉽게 말하면 국가부도였습니다. 안드레이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어요. 그의 평생 저축이 은행에 묶여 있었거든요. 이제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온 안드레이는 더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텅 비어 있었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어요. 어제 100루블 하던 빵이 오늘은 300루블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옆집 아이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안드레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자기 집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철수한대요. 아내 올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에 들린 신문에는 굵은 글씨로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어요. 서방 기업 일제히 러시아 탈출. 미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짐을 쌌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기업들도 앞다투어 철수 발표를 했어요. 일본 기업들은 이미 본국으로 철수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안드레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외국계 은행 건물에서 직원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주차장에는 이삿짐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을 때 서방 세계를 믿었거든요. 우리도 유럽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나토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한테 투자하고 돈 벌다가 위기가 오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야. 안드레이의 친구 드미트리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외국계 제조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 공장도 문을 닫는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서방한테 뭘 기대했던 거지? 결국 우린 그들 눈에 이용할 대상일 뿐이었어. 올가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외국계 유통회사도 철수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수백 명의 러시아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 전용 아파트 단지는 텅텅 비어갔고 국제학교는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고급 레스토랑들은 외국인 손님이 사라지자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모스크바 중심가의 한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외로 탈출할 방법을 찾았고, 누군가는 시골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정부도 손 놓고 있고, 외국 기업들도 다 떠나고 이제 끝이야. 절망이 러시아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IMF가 구조조정안을 내밀었지만 그건 또 다른 굴욕이었어요. 주권을 내놓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 러시아 국민들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삼성 간판은 불이 켜져 있네. 출근길에 안드레이는 평소 지나다니던 전자매장을 봤습니다. 다른 외국계 상점들은 셔터를 내렸는데 삼성 매장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직원들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떠났나? 의아했습니다. 신문에서는 매일같이 철수 소식만 나오는데 삼성은 왜 남아있는 걸까요? 공장 지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외국계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는데 삼성 공장은 여전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출근하는 러시아 노동자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나? 왜 안 가? 누군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차피 러시아는 끝났다고 돈도 못 받을 텐데 뭐하러 남아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안드레이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는데 저 한 나라만 남아있다는 게 뭔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들은 우릴 버리지 않는 건가?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삼성은 여전히 러시아에 남아있었습니다. 철수 발표도 없었고 공장 가동 중단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장 직원들은 고객 응대를 더욱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손님, 이 제품은 지금 할인 중입니다. 러시아어로 또박또박 설명하는 한국인 직원. 안드레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안 가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안드레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려울 때 떠나면 안 된다고. 그 말에 안드레이는 왈칵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려울 때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달랐습니다. 수백억 달러를 운용하는 다국적 기업들도 하지 못한 선택을 써 멀리 동쪽의 작은 나라에서 온 기업 하나가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리에서 만난 드미트리에게 안드레이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말이야 아직도 안 떠났더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야. 안드레이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우리가 위기일 때 남아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겠더라고. 드미트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삼성 공장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 뭔가 다른가 봐에 그렇습니다. 그때 러시아 국민들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거려. 그들은 위기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을 수도 있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었어요. 안드레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삼성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러시아어로 인사하는 한국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드레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1998년 말 서울 삼성전자 본사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러시아 법인에서 보내온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미수금 규모만 수천억 원 회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 철수하는 게 맞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상황에서 철수는 당연한 선택이었거든요. 다른 기업들 다 철수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떠났고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철수하면 당장은 손해를 막을 수 있겠죠.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는 어떻게 남을까요? 위기 때 도망간 회사로 기억될 겁니다. 그렇지만 회장님, 지금 상황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남아있었다는 걸 그들이 기억할 겁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어요. 수천억 원을 포기하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미수금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상환유예도 최대한 길게 잡으세요. 그리고 법인은 유지합니다. 직원 감축도 최소화하고요. 회장님, 그럼 손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는 건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는 건 신뢰입니다.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삼성은 러시아에 남기로 했어요.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 봅시다. 안드레이는 신문을 펼쳐들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삼성 러시아 투자 유지 선언. 기사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수천억 원 규모의 돈을 그냥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환기한도 무기한 연장해준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돼? 드미트리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미쳤나? 돈을 안 받겠다고. 그것도 수천억을. 하지만 안드레이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이거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그는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생각해봐.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야? 국가부도 낮고 루블화는 휴지 조각이고 모든 나라가 우릴 버렸어. 근데 한 나라가 남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당신들을 믿는다고,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올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람 취급해 주는 거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IMF는 가혹한 조건을 달았고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무능한 나라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어요. 거리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거 아냐? 손해보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남아있다니? 저 사람들은 돈보다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삼성 매장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제품을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감사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고맙습니다. 남아주셔서. 한 러시아 노인이 매장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곧 두 손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장면을 본 안드레이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남아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러시아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공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그냥 월급 받으려고 일했는데 이제는 다르더라고.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이반이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잖아. 그럼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예의 아니겠어.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불량률이 떨어졌어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을 했습니다.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스스로 선택한 거였습니다. 우리 회사를 지켜야 해. 이 회사가 우리를 지켜줬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러시아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왔어요. 신문 사설에도 실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한다. 위기 때 남아준 기업 삼성을 기억하자. 신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안드레이는 매일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도가 늘어났어요. 한국 문화, 한국 경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렇게 의리를 지키는 민족이라니? 우리도 배워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제품 사야지. 슈퍼마켓에서 올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값싼 제품을 찾았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한국 제품이라면 조금 비싸도 샀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잖아. 우리도 이 사람들 제품 사줘야지.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보답이었어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텔레비전 주세요. LG 냉장고는 있나요? 현대차를 사고 싶은데요. 한국 브랜드는 러시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외국 제품이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제품이었습니다. 이 반의 아들 알렉세이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니? 한국이 멋있잖아요, 아빠.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라요. 이 반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러시아 청소년이 한국을 동경하다니. 대학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학과 경쟁률이 3대 1입니다. 모스크바 국립대 입학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지원자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그러더군요.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한국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고.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삼성이 투자한 수천억 원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1억 4천만 러시아 국민의 마음을 산 투자였습니다. 안드레이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크면 한국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어. 왜요, 아? 한국 사람들은 의리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과 일하면 배울 게 많을 거야. 올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 유가가 오르면서 러시아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함께 있어준 나라를 받지 않아도 될 돈을 받지 않았던 기업을 사람으로 대해준 그 선택을 안드레이는 새로 산 삼성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위기 때 남아준 나라니까.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가치였어요.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결단이 1억 4천만 명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믿음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서방 국가들 믿었잖아. 근데 배신당했어. 일본도 믿었어. 근데 얘네도 도망갔지. 그런데 말이야, 한국은 달랐어.
얘네는 끝까지 남아있었다고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신뢰를 지킨 나라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건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신뢰를 기억하겠다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모스크바 국립대학 강의실 정치학과 교수 블라디미르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나토 학장 학생들은 숨죽여 그의 강의를 들었어요.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교실 뒤편에 앉은 안드레의 딸 나타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왜 가입하지 못한 거죠? 교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토는 처음부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조직이었으니까요. 소련이 없어졌는데도 그들은 러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적이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거든요. 97년 일친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갔습니다. 우리도 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함께 안보를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어요.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친절하게요.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복종이었던 겁니다. 나타샤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항상 하던 말을요. 나토는 우릴 친구로 본 적이 없어. 그냥 관리 대상일 뿐이었지. 집으로 돌아온 나타샤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우리가 나토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소련 시절이 끝나고 우리는 새로운 러시아를 꿈꿨거든. 유럽과 함께하는 러시아를 말이야. 그런데요. 서방은 우리를 믿지 않았어.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지. 올가가 말을 이었습니다. 98년 위기 때 봤잖니?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그게 그들의 진심이었던 거야. 나타샤는 숙제로 받은 레포트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날 대학 도서관. 나타샤는 신문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 기사들이었어요. IMF 러시아의 구조조정 요구, 서방 금융기관 강력한 개혁 압박, 유럽연합, 러시아 지원 조건도 승인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조건 또 조건, 마치 러시아를 독립국가가 아닌 속국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거 봐, 완전 구력 아냐. 옆자리의 친구 예카테리나가 말했습니다. 맞아.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 정책에 간섭하는 거잖아. 그게 파트너야 지배자지. 나타샤는 다른 기사를 펼쳤습니다. 한국 러시아 투자 지속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조건도 없었고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신기하다. 왜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을까?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 나타샤는 레포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는 두 종류의 왜곡을 경험했다. 하나는 위기 때 떠나면서 조건을 내걸었던 서방이고, 하나는 위기 때 남아주면서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던 한국이었다. 그날 저녁 안드레이는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야, 너희 기억나? 98년에 독일 은행들이 뭐라고 했는지 드미트리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뭐래? 러시아는 개혁이 부족하다고, 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그러면서 돈 다 빼갔잖아.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 민주화가 덜 됐다고, 법치가 약하다고 온갖 핑계대면서 철수했지.
입안이 거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유가 오르니까 다시 들어오려고 하더라. 뻔뻔한 거 아냐. 안드레이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우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는 거지. 근데 한국은 달랐잖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얘네는 조건 같은 거 안 달았어. 그냥 우리를 믿어줬지. 그 순간 안드레이는 깨달았습니다. 신뢰의 본질을요. 생각해봐. 서방은 우리한테 이것저것 요구했어. 개혁하라. 바꾸라. 우리 말 들으라. 근데 한국은 그냥 우리를 인정해준 거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그게 진짜 존중이지. 드미트리가 맞장구 쳤습니다. 한편 모스크바 외교부 고위관료 세르게이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대러시아 정책 분석 자료였어요. 미국 조건부 협력 나토 확장 지속 러시아 영향력 현재 유럽연합 경제 협력 우선 정치적 압박 병행 인권 문제 지속 제기 일본 영토 문제 우선 쿠릴 열도 반환 요구 경제 협력 제한적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국 실용적 협력 정치 불간섭 상호 존중 기조 세르게이는 펜으로 한국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특이한 나라네. 그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우리한테 정치적 요구를 안 하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다 뭔가 요구하는데. 글쎄요. 아마 실리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보다는 경제에 집중하고요. 아니야. 세르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실리만 추구하는 거면 98년에 철수했을 거야. 손해보는 게 뻔한데 남아있었다는 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럼 뭘까요? 신뢰를 쌓는 거야. 장기적인 관계를 보는 거지. 세르게이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보였거든요. 서방은 단기적이야. 지금 당장 이익이 안 나오면 떠나버려. 근데 한국은 다르더라. 10년, 20년 후를 보는 거야. 대학 강의실로 돌아가 봅시다. 교수 블라디미르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파트너의 조건은 뭘까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신뢰요. 평등이요. 상호 존중이요. 맞습니다. 그런데 서방은 우리를 평등하게 되었나요?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토는 우리를 적으로 봤습니다. IMF는 우리를 관리 대상으로 봤어요. 유럽은 우리를 가르쳐야 할 후진국으로 봤죠. 교수는 칠판에 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 그런데 한 나라가 달랐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를 동등하게 되었어요. 위기 때 떠나지 않았고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줬죠. 나타샤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교수는 웃었습니다. 중요하고 말고요. 러시아는 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누가 존중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인식이 특별한 겁니다.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에요. 우리를 존중해준 나라로 기억되는 거죠. 수업이 끝난 후 나타샤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레포트를 완성해야 했거든요.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는 불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나토 확장, IMF 구조 조정, 경제 제재. 서방은 러시아를 변화시키려 했고 러시아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였다. 잠시 생각하더니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이 나라는 러시아를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 위기 때 떠나지 않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것이 왜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답이다. 그날 밤 안드레이는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올가가 나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뭘 그렇게 생각해? 아, 그냥 우리나라 일이 생각나서. 무슨 90년대 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그때 서방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대했는지도 기억나고 안드레이는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달랐어. 얘네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 불쌍하게 보지도 않았고 그냥 어려운 시기를 겪는 파트너로 봐준 거지. 그래서 당신이 한국을 좋아하는 거구나.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야. 고마운 거지. 진심으로. 올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타샤도 한국어 열심히 배우더라. 그래. 잘하는 거야. 응,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대. 안드레이는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지.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안드레이는 깨달았습니다. 서방과 한국의 차이를요. 서방은 러시아에게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동반자가 되어줬어요. 서방은 러시아를 바꾸려 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를 인정해줬어요. 서방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차이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안드레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참 신기해. 멀리 있는데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걸까? 그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어요. 존중받았던 기억. 평등하게 대우받았던 경험. 위기 때 버려지지 않았던 안도감.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2005년 모스크바 시내 전자제품 매장. 주말 오후였습니다. 매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특정 코너로만 몰려 있었거든요. 삼성 코너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안드레이도 그곳으로 향했어요. 텔레비전을 새로 사려고 왔거든요. 아저씨 왜 삼성만 사려고 해요? 다른 브랜드가 더 싸던데. 옆에 있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네는 몰라. 이 회사가 우리한테 어떤 회사인지. 그게 뭔데요? 98년의 말이야. 모든 나라가 우리를 버렸을 때 이 회사만 남아있었어. 그때 그 고마움을 어떻게 잊겠나?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이야기요. 부모님한테 들었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삼성 제품을 사는 거야. 값이 좀 비싸도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거든. 이런 대화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전자제품 회사가 아니었어요.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 세탁기는 고장이 안 나요? 현대 자동차는 튼튼하더라고요. 한국 제품은 믿고 살 수 있어요. 단순한 제품 품질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깊은 신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한국 회사는 우리를 속이지 않아. 이것이 러시아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나타샤는 이제 대학원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공은 국제경제학이었어요.
오늘은 한러 경제협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액은 급증했습니다. 98년 20억 달러에서 2005년 100억 달러로 늘었어요.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나요? 신뢰입니다. 교수님. 나타샤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8년 위기 때 한국이 보여준 신뢰가 토대가 됐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기업을 특별하게 인식하게 됐고 이것이 경제협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분석이군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내 이미지는 다른 외국 기업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나타샤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발표 잘했어요. 그래, 뭐에 대해 발표했는데? 한국과 러시아 경제 협력이요. 아빠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안드레이는 뿌듯했습니다. 그렇지. 아빠가 언제 거짓말했니? 한편 국방부 회의실 고위장성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차세대 무기체계 도입이었어요. 토시 훈련기 도입을 제안합니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제 훈련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능도 우수하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한국 무기라.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자국 무기체계를 고집해왔거든요. 외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유럽 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신뢰 문제입니다.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언제든 제재를 걸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98년 위기 때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와 군사협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 TOC 도입이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잠수함 기술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디젤 엔진 기술도 공유하기로 했어요.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거죠.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기술 강국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나 유럽은 한국처럼 못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보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하지만 서방은 고객 정도로 생각하죠. 이반은 이제 공장 관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성 러시아 법인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이반, 자네 여기서 오래 일했지? 새로 부임한 한국인 임원이 물었습니다. 네, 98년부터 일했습니다. 그때부터. 힘든 시기였을 텐데. 힘들었죠. 하지만 회사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를 지키고 싶었어요. 임원은 감동했습니다. 고맙네.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마워. 이반은 웃었습니다. 제가 더 고맙죠. 다른 회사들은 다 떠났는데 삼성만 남아졌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휴게실에서 러시아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복지가 다른 회사보다 좋더라. 맞아. 급여도 제때 나오고 상여금도 많이 주고. 한국 회사들이 다 이런가? 아니지. 우리 회사가 특별한 거지.
98년대 우릴 버리지 않았잖아. 그런 회사니까 지금도 직원들을 잘 챙기는 거야. 젊은 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98년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나요? 이반이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그때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거든. 모든 외국 회사가 도망갔어. 근데 삼성만 남았지?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자네는 몰라.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평생 일할 거야. 이 회사는 우리 가족 같은 곳이거든. 모스크바 거리. 안드레이는 손자 미하일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저 차 뭐예요? 미하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현대 자동차였어요. 저건 한국 차야. 한국이요. 저 먼 나라. 응, 아주 먼 나라지. 근데 우리랑 아주 가까운 나라이기도 해. 어떻게 멀면서 가까워? 안드레이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말이야. 우리나라가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한국이 도와줬단다. 어떻게요?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릴 버리고 떠났는데 한국만 남아있었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한국을 좋아해. 미하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착한 나라네요? 그렇지. 아주 착하고 의리 있는 나라야. 그날 저녁 안드레이는 올가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한러 정상회담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가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정말 가까워졌네. 당연하지. 98년 그때 우릴 버리지 않았잖아. 그런 나라를 어떻게 잊겠어. 화면에는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그럼. 러시아는 큰 시장이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안드레이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광고가 나왔어요. 삼성 스마트폰 광고였습니다. 삼성 제품도 계속 나오네. 인기가 많으니까. 우리 딸도 삼성폰 쓰잖아. 그래. 나타샤도 한국 회사 다니고 싶어 하고. 좋은 선택이지. 한국 회사들은 직원들 잘 챙겨준다고 하더라. 안드레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는 한국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건물에는 삼성과 LG 간판이 보였습니다. 참 많이 변했어. 뭐가? 우리나라 말이야.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올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근데 한국이 희망을 줬어. 우릴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지. 안드레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신뢰가 어떻게 힘이 되는지를요. 98년 한국은 러시아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을 투자했어요.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는 20년이 지난 지금 엄청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한국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했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군사,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아. 이것이 러시아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저들은 진짜 파트너야. 안드레이는 올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손자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더 가까워지겠지. 한국과 러시아는 그렇겠지.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니까. 그날 밤 안드레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손자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다. 98년 그때 한국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던 이야기를 손자가 컸을 때도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를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단순한 네온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심어진 신뢰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모스크바. 안드레이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발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올가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안드레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걱정되는구나. 당연하지. 전쟁이 시작됐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제재 소식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 러시아의 강력 제재 발표. 유럽연합, 러시아은행 스위프트 배제. 일본, 러시아 자산 동결. 안드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98년대처럼 이번엔 더 심한 것 같아. 올가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전방위적이었어요. 금융, 무역, 기술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외국 기업들이 철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 러시아 사업 중단. 스타벅스, 매장 폐쇄. 애플, 제품 판매 중단. 안드레이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이반은 공장으로 출근하면서 불안했습니다. 삼성 공장이 문을 닫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안도했습니다. 여전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임직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공지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러시아 사업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축소라니. 결국 떠나는 건가?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침통했어요. 완전 철수는 아닙니다. 한국인 임원이 설명했습니다. 신규 투자와 수출입은 중단하지만 기존 사업은 유지합니다. 직원 해고도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이반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축소는 축소잖아. 퇴근길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결국 한국도 떠나는 거야. 한 직원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는 나아. 완전 철수는 아니잖아. 그래도 실망스러워. 98년대는 안 떠났잖아. 이반은 말없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사업을 줄인데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 아니, 그렇진 않아. 근데 이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망했구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는 돼. 98년대랑은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는 경제 위기였지만 지금은 전쟁이잖아. 그래도 남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보, 한국도 서방 압박을 받을 거야. 그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허전했습니다. 나타샤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조교수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경제 제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 하나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기업들도 철수하나요? 나타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축소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전 철수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한 문제예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서방의 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어요. 나타샤는 칠판에 썼습니다. 딜레마, 한국은 지금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서방은 철수하라고 하고 러시아는 남아달라고 하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택한 건 중간이에요. 신규 사업은 중단하되 기존 사업은 유지하는 거죠. 수업이 끝난 후 나타샤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수업에서 한국 기업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안드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는 말이야. 한국도 힘들 거야. 아빠는 실망하셨어요. 실망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이지. 98년 때처럼 끝까지 남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아빠,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전쟁은 경제 위기와 다르잖아요. 나타샤의 말이 맞았습니다. 98년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돈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2022년은 정치와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있었어요. 거리에서 안드레이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너희 들었어? 한국 기업들 사업 줄인다잖아.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들었어. 배신감 느껴지지 않아? 안드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까지는 아니야. 왜? 생각해봐. 완전히 떠난 건 아니잖아. 최소한 유지는 하고 있어.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완전 철수했어. 근데 한국은 다르더라. 줄이긴 했지만 아예 떠나진 않았잖아. 그래도 실망스럽긴 해. 나도 그래. 근데 이해는 돼. 한국도 압박받았을 거야. 안드레이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복잡해.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고. 98년대 기대가 컸으니까 더 그런 거야. 맞아. 그때 한국이 보여준 게 워낙 대단했으니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삼성 매장 앞 안드레이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매장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직원들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러시아어로 인사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드레이는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제품이 나왔나요? 죄송합니다. 현재는 신제품 입고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기존 제품은요? 재고 물량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계속 제공하고요.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매장은 유지하는군요. 네, 최대한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는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진열대는 예전보다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안드레이는 올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삼성 매장 갔다 왔어. 어땠어? 신제품은 없더라. 근데 매장은 열려 있어. 직원들도 일하고 있고. 올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완전히 버린 건 아니네? 그래. 그게 위안이 되더라. 안드레이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생각해보면 말이야. 98년대랑 지금은 정말 다른 상황이야. 그때는 경제 위기였지만 지금은 전쟁이잖아. 맞아. 전쟁은 모든 걸 바꾸니까. 한국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 서방 압박도 있을 테고. 올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떠나지 않은 건 고마운 일이야. 안드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해. 다른 나라들은 아예 문을 닫았잖아. 근데 한국은 최소한 유지는 하고 있어. 그날 밤 안드레이는 생각했습니다. 신뢰라는 게 무엇일까? 98년 한국은 완벽한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떠났을 때 남았어요. 하지만 2022년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쟁이라는 변수, 서방의 압박, 국제정치의 복잡함. 한국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축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안드레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 최소한 그게 다행이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요. 신뢰는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걸 한국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거면 됐어. 안드레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래도 우릴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 다음 날 아침. 이반은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이반, 괜찮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어제는 많이 실망한 것 같던데. 이반은 웃었습니다. 생각해봤어. 한국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전쟁이 나버렸으니까. 그래도 우릴 완전히 버리진 않았잖아.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이반은 작업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98년대 한국이 보여준 게 뭐였어? 신뢰였잖아. 그 신뢰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야. 완전히 떠날 수도 있었는데 안 떠났으니까.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좀 나아지네? 응, 나도 그래. 이반은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전만큼 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한 희망이 있는 거야.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다시 돌아올까? 이반은 믿고 싶었습니다. 98년대처럼 한국은 결국 러시아 곁에 있을 거라고.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믿음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 모스크바 경제연구소. 세르게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전후제권 시나리오였어요.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회의실에 모인 연구원들 앞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까요? 한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서방은 어렵겠죠. 제재가 풀린다 해도 신뢰가 없습니다. 중국은 복잡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는 게 위험하죠. 세르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라. 나이든 연구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98년을 기억합니다. 그때 한국만 남아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는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대러시아 인식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국민의 60%가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재개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놀랍네요. 전쟁 중인데도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재진출 의향도 높습니다. 특히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에서요. 세르게이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반대로 러시아 국민의 대한국 인식도 조사했습니다. 75%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봅니다. 왜 그렇게 높죠? 간단합니다.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세르게이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98년 위기 때 한국이 남아졌다는 것. 둘째, 이번 전쟁 때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 안드레이는 손자 미하일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전쟁 언제 끝나요? 글쎄, 할아버지도 모르겠구나. 끝나면 어떻게 돼? 안드레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시 지어야지. 부서진 걸 고치고 새로 만들고. 누가 도와줄까요? 한국이 도와주지 않을까? 왜 한국이요? 안드레이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한국이 도와줬단다. 어떻게요? 다른 나라들은 다 떠났는데 한국만 남아있었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한국을 믿어. 미하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착한 나라네요? 그래, 의리 있는 나라야. 그날 저녁 안드레이는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아, 너희 생각에 전쟁 끝나면 누가 우릴 도와줄 것 같아?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서방은 아니겠지. 얘네가 제재 풀어줄까? 중국은 너무 강해. 우리가 종속될 수도 있어. 이반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밖에 없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이 제일 적당해. 안드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봐. 한국은 우릴 지배하려 하지 않아. 98년 때도 조건 안 달았잖아. 그리고 기술도 좋아. 조선, 건설, 전자 다 세계 최고잖아. 정치적으로도 부담 없고. 맞아. 한국은 나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야. 중립적이지. 그들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다시 돌아오길. 우리와 함께하길. 모스크바 대학교, 나타샤의 연구실. 제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졸업 논문 주제를 정했어요. 뭔데? 저는 러시아의 경제 재건과 한국의 역할입니다. 나타샤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주제네. 왜 그 주제를 선택했어? 제 아버지가 삼성 공장에서 일하거든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국이 우리에게 특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98년 이야기요. 모든 나라가 떠났을 때 한국만 남았다는.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 교수님, 한국이 정말 다시 올까요? 나타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올 거야. 분명히.
왜 그렇게 확신하세요? 한국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나라거든. 당장의 손해보다 미래의 신뢰를 중요하게 여기지. 제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98년대가 증명이에요. 그때 한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남아 있었던 게 지금 엄청난 자산이 됐잖아요. 맞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요. 나타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이 가장 먼저 들어올 거야.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기다리고 있거든. 세르게이의 연구소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전후 재건에 필요한 분야를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인프라 재건, 에너지 시설 복구, 주택 건설, 통신망 구축, 제조업 재가동.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르게이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현대와 삼성중공업, 건설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통신은 삼성과 LG, 에너지는 두산과 SK.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수백조 루블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자원이 있습니다. 천연가스, 석유, 히토류. 세르게이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바터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원을 주고 한국은 기술과 건설을 제공하는 거죠. 서방은요? 서방은 신뢰가 없습니다. 제재를 풀어준다 해도 언제 또 제재할지 모르죠. 중국은요? 중국은 너무 강합니다. 의존도가 높아지면 위험해요. 세르게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기술력, 신뢰도, 정치적 중립성,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안드레이는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사절단, 러시아 재건 논의. 화면에는 한국 기업인들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맞지?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올가가 말했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준비는 하는 거지. 한국은 항상 미리 준비하는 나라야. 안드레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98년 때도 그랬어. 다른 나라들이 떠날 때 한국은 남았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다른 나라들이 망설일 때 한국은 먼저 움직이는 거야. 며칠 후, 이반은 공장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 왔습니다. 전후 재가동 계획을 준비하래요. 한국인 임원이 말했습니다. 진짜요? 그럼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나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커질 거예요. 이반은 감격했습니다. 역시 한국이야. 끝까지 우릴 안 버리는구나. 퇴근길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네. 그러게. 한국이 돌아온다니까 마음이 놓여? 98년 때도 그랬잖아. 한국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한국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안드레이는 손자와 함께 삼성 매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매장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곧 새 제품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미아이라, 저 매장 반에 할아버지. 저 매장이 할아버지한테는 특별한 곳이란다. 왜요? 저곳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거든. 모두가 떠났을 때도 저곳만은 문을 닫지 않았어. 미아일은 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네요. 그래, 의리 있는 사람들이지. 안드레이는 손자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너도 크면 기억해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준 나라를. 네, 할아버지. 기억할게요. 그날 밤, 안드레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27년 전,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모두가 떠났을 때 그들만 남아 있었다. 그 선택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한국이 다시 올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다. 한국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굴복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저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안드레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삼성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은 희망이었습니다. 600조 원, 이 숫자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가치였어요. 한 번의 선택이, 한 번의 결단이 1억 4천만 명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은 기억하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을, 모두가 등을 돌렸던 그 시간을, 그때 단 하나의 나라가 남아있었다는 것을.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줘서. 모스크바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간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과거의 신뢰였고 현재의 약속이었으며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재건 파트너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위기 때 떠나지 않았던 유일한 나라였으니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되셨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동구름 채널의 컨텐츠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한국이 보여준 신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